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8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16. 그날 밤 자정 무렵 로구드 씨가 워더링 하이츠에서 보았던 캐서린 씨가 탄생하셨습니다. 7달 만에 태어난 아주 허약한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씨는 히드클리프가 없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거나 남편을 알아볼 만한 의식도 되찾지 못한 채 2시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씨를 잃고 낙심하시는 서방님의 모습은 너무나 애처로워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씨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는 그 후에 나타난 변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더욱 큰 문제는 서방님에게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허약하기 짝이 없는 아기를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영감마님께서 손녀딸 대신 당신의 따님에게 재산을 물려주신 것을 마음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아기는 집안 식구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서 한동안은 누구도 마음을 써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나중에는 우리의 무관심했던 실수를 보상했습니다만 하여튼 아기는 태어날 때부터 외로웠습니다. 이튿날 아침 부드럽고 따뜻한 햇살이 고요한 방 안으로 살며시 들어와 침대와 함께 그 위에 누워있는 사람을 감쌌습니다. 서방님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젊고 잘생긴 얼굴은 그 옆에 누워있는 씨의 얼굴과 다름없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의 얼굴에는 피로에 지친 뒤에 평화가 깃들어 있는데 반하여 씨의 얼굴에는 완전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씨의 이마는 매끈하고 살짝 담은 입술에는 엷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인들 씨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울까요? 저는 씨가 누리는 무한한 정적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스러운 기분으로 그 거룩한 안식에 묻힌
안온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몇 시간 전 아씨가 하신 말들을 다시금 새겨보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고 높은 곳으로 가셨어. 아직 이 땅 위에 계시든 천국에 가셨든 아씨의 영혼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하실 거야. 특이하게도 저는 미친 듯이 울부짖는 사람들만 옆에 없다면 죽은 사람이 있는 방에서 밤샘을 할 때 대개 행복을 느낀답니다. 이승의 괴로움도 저승의 괴로움도 깨뜨릴 수 없는 안식을 보면서 무한하고 어둠이 없는 내세, 그들이 들어선 영겁의 세계, 생명은 영원하고 사랑은 무한하며 기쁨은 완전한 그런 세계에 대한 약속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서방님의 사랑조차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씨의 그런 복된 해방을 몹시 슬퍼하셨으니까요. 하기는 그토록 자유분방하게 멋대로 살아온 아씨 같은 사람이 평화로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의심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냉철하게 따지자면 의심스럽겠지만 아씨의 주검 앞에서만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주검 자체가 지니는 평온이 아씨의 영혼도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구드 씨, 그런 분들도 저승에 가면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점이 매우 궁금해요. 나는 넬리의 이 질문이 어딘지 이단적인 것 같아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캐서린 린턴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 그녀가 저 세상에서 행복하리라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하느님께 맡기도록 하지요. 서방님이 잠드신 것 같아서 저는 해가 떠오르자마자 방에서 나와 맑고 신선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제가 밤샘을 했기 때문에 졸음을 쫓기 위해 나간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히드클리프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낙엽송 숲에 있었다면 기머튼으로 달려간 심부름꾼의 말발굽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 저택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르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가 좀 더 드러시 크로스 저택 가까이 있었다면 등불이 왔다 갔다 하고 문이 자주 여닫히는 것으로 미루어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를 찾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끔찍한 사실을 어차피 알려야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말해버리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던 것입니다. 그는 몇 야드 더 깊숙이 들어간 숲속에 있었습니다. 모자도 쓰지 않고 움트는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이 온몸에 떨어져 머리가 축축하게 젖은 채 물풀의 나무 고목에 기대어 있더군요. 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3피트도 안 떨어진 곳에서 한 쌍의 검은 집박이새가 둥지를 짓느라고 분주하게 오락가락하고 있었는데 가까이 서 있는 그를 나무 토막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가까이 가자 새들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캐서린이 죽었군. 그런 소식을 듣기 위해 자네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는데 손수건일랑 치우게. 내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란 말이야. 캐서린은 자네 눈물 따윈 바라지도 않을 테니까. 저는 아씨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불쌍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가 벌써 아씨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술을 달싹거리며 땅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므로 저는 어리석게도 그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흐느낌을 참으며 뺨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우리가 옳은 가르침을 따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좇는다면 천국에서 아씨를 반드시 만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캐서린이 옳은 가르침을 따랐단 말인가? 히드클리프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그녀가 성자처럼 죽었단 말인가? 솔직히 얘기해주게. 어떻게? 그는 아씨의 이름을 말하려고 애썼지만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묵묵히 마음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조금도 굽히지 않는 사내다운 눈매는 저의 동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죽었느냐 말이야. 그는 한참 후에 말을 이었지만 드디어 그의 강인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기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손끝까지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엾어라. 당신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군. 그런데 왜 그것을 숨기려 했지? 자존심으로 하느님을 속일 수는 없지. 하느님을 시험하려 들면 결국 그의 채찍을 맞아 무릎을 꿇게 되는 거야. 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씨는 어린 양처럼 편안히 숨을 거두셨어요. 한숨을 들이쉬고는 어린애가 잠깐 깨었다 다시 잠들 때처럼 기지개를 켰지요. 그리고 5분 후 심장이 한번 힘없이 뛰더니 그만 멎어버렸답니다. 나에 대한 말은 없었나?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참고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씨께선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당신이 나간 후에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요. 지금 아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어요. 마지막 순간에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생각했던가 봐요. 평안한 가운데 임종하셨으니 저승에서도 그렇게 편안하게 깨어나셨으면 좋겠군요. 제발 고통 속에서 깨어나라! 그는 발을 쾅 구르더니 갑자기 억누를 길 없는 격정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무섭도록 거칠게 외쳤습니다. 뭐야, 결국 끝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그녀는 어디로 갔지? 거기는 어디야? 천국은 아니야. 또 없어지지도 않았고. 그런데 어디 있는 거지? 오, 너는 내 고통 따위는 상관없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나도 내 혀가 굳을 때까지 되풀이할 한 가지 기도가 있지. 캐서린 언쇼, 내가 살아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너에게도 평안은 없을지어다. 내가 너를 죽였다고 말했어. 그렇다면 유령이 되어 나를 찾아다오. 죽은 사람은 자신을 죽인 사람 앞에 유령이 되어 나타난다지. 나는 유령이 땅 위를 떠돌아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와 같이 있어다오. 어떤 모습으로라도 좋다. 차라리 나를 미치게 해다오. 다만 네가 없는 이 지옥 같은 곳에 나를 홀로 두고 가지 말아다오. 오, 하느님, 너무하십니다. 나의 생명인 캐서린 없이 나는 살 수 없어요. 나의 영혼인 캐서린 없이는 살 수 없단 말입니다.
히드 클리프는 옹이가 진 나무 밑동에 머리를 찌으며 마치 창과 칼에 찔려 죽어가는 야수처럼 두 눈을 부릅뜨고 몸부림쳤습니다. 나무 껍질에 핏방울이 튀고 그의 이마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지난밤에도 여러 번 제가 본 그런 장면을 연출했었던가 봅니다. 그것을 보니 동정심보다는 무서움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그대로 둔 채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린 그는 저더러 꺼지라고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빨리 와버렸습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아씨의 장례식은 돌아가신 다음 주 금요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때까지 아씨의 관은 뚜껑을 덮지 않은 채 꽃과 향기로운 나뭇잎을 뿌려 넓은 거실에 그대로 놓아두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주무시지도 않고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만 아는 일이지만 히드 클리프 또한 밖에서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는 기회만 있으면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밤 서방님께서 지친 나머지 2시간쯤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그의 끈기에 감동한 저는 그가 숭배하는 우상에 변해가는 모습에 남아 마지막 작별을 고할 기회를 주려고 일부러 창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재빨리 그 기회를 이용하였습니다. 어찌나 조심스러웠는지 전혀 소리를 내지 않아 그가 어느 틈에 들어왔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습니다. 시신의 얼굴을 덮은 천이 헝클어지고 거실 바닥에 은실로 묶은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지 않았더라면 저도 사실 그가 왔다 갔다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아씨의 목에 걸린 로켓, 사진, 기념품, 머리카락 따위를 넣어 목걸이에 다닌 여성용 장신구에서 꺼낸 것이 분명했습니다. 히드 클리프는 로켓을 열어 아씨의 머리카락을 꺼내고 대신 자기의 까만 머리카락을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저는 양쪽을 모아 한데 꼬아서 넣어주었지요. 물론 힌들리 서방님께도 누이 동생의 죽음을 알렸지만 아무 연락도 없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상객이라고는 서방님 외에 모두 소작인과 하인뿐이었습니다. 이사벨라 아씨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놀랐지만 캐서린 아씨의 무덤은 교회 안에 있는 린턴가의 조각된 묘비 아래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밖에 있는 언쇼가의 묘지도 아니었습니다. 아씨는 교회 묘지 한 구석에 푸른 언덕배기에 묻혔습니다. 묘지에 담이 낮아서 벌판에 무성한 히스와 월귤나무가 담을 넘어 기어들고 톳한 더미로 거의 묻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녀의 남편도 그곳에 묻혀 있지만 초라한 비석과 바닥에 깔린 수수한 묘비만이 밑에 무덤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을 뿐입니다. 17. 한 달쯤 계속되던 화창한 날씨가 막바지에 이르던 그 금요일, 날이 저물자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습니다. 바람이 남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하더니 처음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진눈깨비와 눈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여름에 들어선 지 3주일이 지났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앵초와 크로커스는 겨울에 불어오는 것 같은 눈보라에 묻혀버리고 종달새도 숨죽였으며 철 잃은 나무의 여린 잎은 까맣게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날 아침은
지루하고 썰렁하고 음산했습니다. 서방님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텅 빈 거실을 육아실 삼아 독점하고는 울기만 하는 아기를 안고 흔들어주면서 커튼이 없는 창문에 가만히 날아와 쌓이는 눈송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숨이 넘어갈 정도로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순간 저는 놀랐다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틀림없이 하녀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무슨 짓이야? 어쩌자고 그렇게 까부는 거냐? 서방님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니? 미안해. 그 소리는 분명 귀에 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에드거 오빠는 주무시잖아. 그리고 난 웃음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어. 그렇게 갑자기 뛰어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사벨라 아씨였습니다. 그녀는 난로가로 다가와서 옆구리를 움켜쥐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워더링 하이츠에서부터 계속 뛰어왔거든. 뛰어오는 동안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몰라. 넬리, 놀라지 마. 좀 진정되면 얘기해 줄 테니까. 그 전에 나를 기머튼까지 데려다 줄 마차를 한 대 불러주고 하인더러 내 옷장에서 옷까지 몇 벌만 챙기라고 해줘.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웃고 있을 상황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눈비를 맞아 온통 젖어버렸고 얇은 비단으로 만든 소매가 짧은 웃옷은 젖어서 몸에 달라붙고 발에는 슬리퍼를 신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한쪽 귀 밑에 상처가 나 있었는데 주위에 얼어서 피는 더 이상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하얀 얼굴에는 군데군데 손톱 자국이 나 있고 멍이 들어 있었으며 몸은 지쳐서 추스르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녀를 차분하게 살펴본 후에도 처음 보았을 때의 놀라움이 가시지 않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아이고, 아씨! 저는 너무 놀라 할 말을 잇고 있다가 그제야 외쳤습니다. 젖은 옷을 몽땅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실 때까지는 어떤 말씀도 듣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 기머튼에 가시기는 틀렸으니 마차도 부를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나는 가야 해. 걸어가든 마차를 타고 가든 말이야. 하지만 옷을 갈아입는 것에는 나도 찬성이야. 그리고 이 목에서 흐르는 피 좀 봐. 점점 쑤셔오는군. 이사벨라 아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전에는 몸에 손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제가 마부에게 마차를 준비하라고 이르고 하녀가 필요한 옷을 챙기기 시작한 후에야 상처를 치료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씨는 난로가에 안락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넬리, 나를 마주보고 앉아봐. 불쌍한 캐서린 언니의 아기는 저리 뉘어놓고 그 아기는 보기도 싫어. 내가 들어오면서 멍청하게 웃었다고 해서 올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도 얘기 듣고 몹시 울었어. 난 다른 누구보다도 더 가슴 아픈 이유가 있으니까. 넬리도 알다시피 우리는 화해도 하지 않고 헤어졌잖아. 그래서 더 괴로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내, 그 짐승 같은 사내에겐 동정심이 일지 않아. 내가 지니고 있는 그의 물건이라고는 이것뿐이야. 그러더니 아씨는 가운데 손가락에 금반지를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것을 없애버려야지. 넬리, 거기 부지깽이 좀 줘봐. 그녀는 저에게서 부지깽이를 받아들더니 반지를 두들겨댔습니다. 그러더니 금반지를 난로 속으로 던졌습니다. 어때? 이제 그이가 나를 다시 데려가려면 새 것을 또 하나 사야 할걸? 그이는 오빠를 괴롭히기 위해서라도
나를 찾아올 거야. 그런 생각이 그 몹쓸 머릿속에 떠오르기 전에 나는 떠나야겠어. 더군다나 오빠는 그에게 친절하게 대한 적이 없잖아. 나는 오빠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이상 오빠에게 누를 끼치지도 않을래. 지금은 하는 수 없이 이리로 도망쳐왔지만 만약 오빠가 이 방에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나는 부엌에서 얼굴을 씻고 몸을 녹인 다음 필요한 물건을 갖다 달라고 해서 어디고 저 지긋지긋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렸을 거야. 아, 그이가 얼마나 화를 낼지. 만약 내가 붙잡혔다면 어떻게 됐을까? 언쇼 씨가 힘으로 그를 당해내지 못하는 게 유감이야. 그분이 히드클리프를 때려눕힐 수만 있다면 나는 그가 맞아 죽는 꼴을 보기 전에는 도망치지 않았을 텐데. 아씨, 말 좀 천천히 하세요. 저는 중간에 말을 가로챘습니다. 상처에서 또 피가 나잖아요. 차를 마시면서 숨 좀 돌리세요. 그리고 그만 웃으시고요. 유감스럽게도 이 집에서 웃음은 금물이에요. 또 아씨도 웃으실 처지가 아니고요. 맞는 말이야. 아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 애 좀 봐. 잘도 자는군. 넬리, 1시간 동안만 조용히 있다 갈게. 아씨, 그 전에 저랑 잠시 얘기 좀 해요. 그러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워더링 하이츠에서 도망치게 되었는지, 그리고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디로 갈 작정인지 물었습니다. 오빠를 위로하고 아기를 돌보려면 당연히 이곳에 머물러야 하고 또 나도 그러고 싶어. 이 집이야말로 영원한 안식처니까. 하지만 히드클리프는 내가 여기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 좋게 살이 오르고 재미있게 사는 꼴을 보고 있기만 할 것 같아? 우리 남매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면 분명히 그 행복을 방해할 마음을 먹을 거야. 내 목소리를 듣거나 내 모습을 보는 것조차 끔찍하게 생각할 만큼 나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나니 이젠 안심이 돼. 그의 앞에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며 증오의 빛을 띠거든. 그건 한편으로는 그를 미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본래 나를 싫어하기 때문이야. 내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추어도 그가 나를 찾아 천지를 헤매지는 않으리라는 걸 확신할 수 있어. 그만큼 그이는 나를 미워해. 그러니 나는 도망가야 해. 나는 처음엔 그의 손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니야. 오히려 그가 자살이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이가 나의 사랑을 완전히 시들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 하지만 내가 그이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기억할 수 있고 아직도 내가 그이를 사랑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해. 아니야. 만약에 그이가 나를 매우 사랑했다 하더라도 그의 악마적인 본성은 어떻게든 드러났을 거야. 캐서린 언니는 그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높이 평가했으니 취미도 별나지. 악마 같으니라고.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 기억에서 사라져 주었으면. 쉿, 그런 말 마세요. 그분도 사람이에요. 힘들겠지만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이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내게 너그러운 마음을 요구할 권리도 없어. 난 그에게 마음을 바쳤는데 그이는 그것을 이용하고 비참하게 짓밟은 다음 나에게 다시 던져주었어. 사랑이란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넬리, 그런데 그 마음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동정할 힘을 잃었단 말이야.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그이가 캐서린 언니 생각에 피눈물을 흘리며 신음한다 해도 가엾게 여기지 않을 거야. 그래, 절대로 가엾게 여기지 않아. 이사벨라 아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물을 닦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녀가 들려준 얘기를 그대로 말씀해 드릴게요. 넬리, 무엇 때문에 결국 도망쳐 나오게 되었는지 물었지.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그의 분노를 그 악의 한계 이상으로 돋우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야. 벌겋게 달아오른 핀셋으로 신경을 끄집어내는 것은 머리를 두들겨주는 것 이상으로 냉정해야 되더군. 화를 이기지 못한 그는 평소 자랑하던 악마 같은 침착성을 잃고 살인이라도 할 듯이 폭력을 휘둘렀지. 나는 그를 화나게 했다는 데 대해 희열을 느꼈어. 그 희열이 나의 보존 본능을 일깨워 주었지. 그래서 도망친 거야. 내가 만약 그의 소나기에 다시 들어간다면 그땐 어떤 복수를 하든 가만히 있을 거야. 어제 사실 언쇼 씨는 장례식에 참석하려고 했어. 그래서 술도 안 마셨거든. 너무 취하지 않을 생각이었지. 아침 6시에 잠자리에 들고 낮 12시쯤 술에 취한 채 일어나지 않으려고 말이야. 그래서 잠이 깨었을 때에는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풀이 죽어서 교회에 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형편이었어. 그는 우울한 얼굴로 난로가에 앉아서 진인가 브랜디인가를 큰 잔에 따라 마시고 있었지. 히드클리프와 나는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집에 있으면서도 남처럼 지냈어. 천사가 먹여 살렸는지 아니면 지옥에 있는 그와 같은 악마가 도왔는지 알 수 없으나 거의 일주일 동안 그는 식구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 그는 새벽녘에 집에 돌아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선 문을 잠가버리는 거였어. 누가 자기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야. 거기서 그는 감리교 신자처럼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그가 찾는 신이란 것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캐서린 언니였어. 그리고 어쩌다 하느님에게 기도를 드려도 묘하게 자기의 아버지인 악마와 하느님을 혼동하고 있더라니까. 이렇게 귀중한 기도가 끝나면 대개 목이 쉬고 목소리가 목에 걸려 안 나올 때까지 그치지 않았는데 다시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는 이곳으로 직행했어. 어째서 오빠가 하인들을 시켜 그를 가두지 않았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나는 언니 일로 슬프기는 했지만 그 지겨운 억압에서 해방된 그 기간이 휴일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나는 이제 조지프의 긴 잔소리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전과는 달리 놀란 도둑걸음으로 집안을 조심스럽게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운을 회복했지. 넬리도 내가 조지프의 잔소리 정도로 눈물을 흘릴 거라곤 생각지 않겠지. 하지만 그 조지프 영감과 헤어터는 달갑지 않은 상대임에 틀림없어. 작은 도련님과 그의 충실한 후원자인 저 밉살스런 늙은이보다는 차라리 언쇼 씨와 마주 앉아서 그의 쌍소리를 듣는 것이 훨씬 낫지. 히드클리프가 집에 있을 땐 할 수 없이 부엌으로 쫓겨가서 달갑지 않은 두 사람과 어울리든지 아니면 눅눅한 빈방에서 굶주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이번 주처럼 그가 집에 없을 때면 나는 난로가 한쪽에 탁자와 의자를 갖다 놓고 언쇼 씨가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두었어. 그분도 내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거든. 누가 자기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분은 되게 조용히 지내는 편이야. 요즘 들어 더욱 우물해지고 기분이 착 가라앉았지만 화는 덜 내지. 조지프가 단언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분명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야. 주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성령의 불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나는 그 변화가 무엇으로 인해 일어났는지 궁금하지만 그건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할 바 없어. 어젯밤 나는 은신처에 앉아서 12시가 다 되도록 옛날 책을 읽고 있었어.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자꾸만 교회 묘지와 언니의 무덤이 생각나서 위층으로 자러 올라가기가 무서웠지. 그 서글픈 묘지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나타나 펼쳐놓은 책장에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였어. 언쇼 씨는 맞은편에 앉아서 한 손으로 턱을 개고 있었는데 아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야. 취하기 전에 술잔을 놓더니 두어 시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지도 않았어. 윙윙거리는 바람이 가끔 창문을 흔들고 내가 이따금 촛불의 심지를 자를 때마다 나는 가위 소리가 들릴 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 헤어턴과 조지프는 아마 정신없이 자고 있었을 거야. 나는 매우 슬펐어.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지. 이 세상의 기쁨은 전부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어. 슬픈 침묵은 부엌 쪽에서 난 빗장 소리 때문에 깨졌지. 히드클리프가 밤샘을 하다가 다른 때보다 일찍 돌아온 거야. 예기치 않은 폭풍우 때문이었나 봐. 문은 잠겨 있었어. 다른 문으로 들어오려고 앞쪽으로 돌아가는 발소리가 들리더군. 나도 모르게 억누르고 있던 감정을 입 밖으로 터뜨리며 벌떡 일어났더니 문 쪽을 노려보고 있던 언쇼 씨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어. 저놈을 5분 동안만 밖에 세워두어야지. 반대하진 않겠지요? 좋아요. 밤새도록 세워두어도 좋아요. 어서 자물쇠를 잠그고 빗장을 질러버리세요. 언쇼 씨는 그이가 미처 앞문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문을 잠가버렸어. 그런 다음 내 맞은편으로 의자를 끌고 와서 탁자 위에 몸을 기댄 채 증오로 불타오르는 눈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처럼 내 눈을 들여다보는 거야. 그 모습에서는 살기마저 느껴졌어. 그래서 전적으로 나의 동감을 얻지는 못했지만 말이라도 들어주리라고 생각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나 나나 밖에 있는 저 녀석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어. 우리가 겁쟁이만 아니라면 힘을 합쳐서 빚을 갚을 수 있어. 당신도 오빠처럼 겁쟁이요? 끝까지 참기만 하고 반격을 시도해 볼 생각은 없소? 저도 이제 참는데 지쳤어요. 라고 대답했지.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반드시 복수하겠어요. 하지만 배반과 폭력은 양끝이 다 뾰족한 창가도 같아서 그것을 쓰는 사람이 상대방보다 더 크게 다치는 법이에요. 배반과 폭력에는 배반과 폭력으로 맞서야 하오. 히드클리프 부인, 나는 당신에게 뭘 하라는 게 아니고 그저 가만히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있기만 하라는 거요. 그건 할 수 있겠지요? 당신도 저 악마의 최후를 보는 것이 나만큼이나 기쁠 테니까 당신이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저놈이 당신을 죽일 테고 나도 파멸하게 될 거요. 망할 녀석 같으니 벌써 이 집의 주인이나 된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군. 아무 말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러면 저 시계가 1시를 가리키기 전에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될 거요. 그는 내가 전에 넬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얘기했던 그 무기를 품에서 꺼내더니 촛불을 끄려고 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을 빼앗고 그의 팔을 붙잡았지.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희에게 손을 대서는 안 돼요. 문이나 잠근 채 조용히 있도록 하세요. 안 돼. 나는 벌써 결심했으니까 기어코 처치하고 말 거요. 자포자기한 그 사람이 외쳤어. 당신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당신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려는 거요. 그러니 당신은 나를 방해하려고 머리를 썩을 필요가 없어요. 캐서린도 가버렸겠다. 이제는 내가 내 목을 찔러 죽는데도 울어줄 사람도 안타까워할 사람도 없단 말이오. 끝장을 낼 때가 온 거요. 그것은 마치 공과 맞붙은 것과 같고 미치광이와 시비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어. 오직 한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창가로 달려가서 그가 노리는 히드클리프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것뿐이었어. 오늘 밤은 어디 다른 곳에서 자고 오는 것이 좋겠어요. 나는 다소 의기양양하게 소리쳤어. 기어코 들어오신다면 언쇼 씨가 당신을 총으로 쏴 죽일 거예요. 문이나 열어. 그는 입에 담기도 창피한 그 점잖은 말을 내게 퍼붓더군. 나는 상관 안 하겠어요. 총에 맞아 죽고 싶으면 어서 마음대로 들어와 봐요. 내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나는 창문을 닫고 내 자리로 돌아와 버렸어. 그이가 처한 위험에 대해 걱정하는 척이라도 할 만한 위선조차도 내겐 없었거든. 언쇼 씨가 내게 마구 욕설을 퍼부었어. 내가 아직도 그 악마를 사랑하고 있다면서 내가 드러낸 비굴함에 분노했지. 그런데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 만약 히드클리프가 그를 죽여서 그 불행한 삶을 끝내게 해주면 그를 위해서 얼마나 다행한 일이며, 또한 그가 히드클리프를 죽여서 그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보내버린다면 나를 위해서 그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고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앉아 있는데 히드클리프가 창문을 부수고 그 검은 얼굴을 불쑥 내밀었어. 그런데 창문이 너무 작아서 그의 어깨가 들어오지는 못했어. 나는 안심하고 미소를 지었지. 그의 머리와 옷은 온통 눈을 하얗게 뒤집었었고 추위와 분노로 인해 드러낸 식인종 같은 날카로운 이빨은 어둠 속에서도 하얗게 빛나고 있더군. 이사벨라, 들어가게 해줘.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조지프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그야말로 으르렁거렸지. 나는 당신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언쇼 씨가 칼이 달린 총을 가지고 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엌문으로 들어가게 해줘. 언쇼 씨가 이미 거기 가 있는걸요. 이까진 눈보라도 참지 못하다니 당신의 사랑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니군요. 히드클리프, 나 같으면 충성스러운 개처럼 캐서린 언니의 무덤 위에 누워서 죽었을 거예요. 지금 세상은 분명 살만한 곳이 못 돼요. 캐서린 언니야말로 당신 삶의 유일한 기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죽은 지금 당신이 살아남길 바라다니 이해할 수 없군요. 그때 언쇼 씨가 달려왔어. 그놈 거기 있어? 이 구멍으로 팔을 내밀 수만 있다면 놈을 쏠 텐데. 언쇼 씨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 넬리, 나를 매우 고약한 여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정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줘. 비록 내가 증오하는 사람의 목숨일지라도 그를 죽이려는 시도를 돕거나 교사하거나 또 그런 일에 찬성할 마음은 없어. 그러면서도 그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기를 바란다는 건 사실이야. 그래서 그가 언쇼 씨에게 손을 뻗어 손에서 무기를 빼앗았을 땐 몹시 실망했어. 또 내가 퍼부은 독설에 대한 보복이 무서워 떨고 있었지. 총알이 튀고 총에 달린 칼이 뒤로 접히면서 언쇼 씨의 손목에 꽂히고 말았어. 그 칼을 히드클리프가 힘껏 잡아당기는 바람에 살이 쭉 찢어졌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히드클리프는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어. 그러고는 돌을 주어 창문과 창문 사이에 벽을 부수고
뛰어들어왔지. 언쇼 씨는 심한 통증과 함께 동맥인가 대정맥에서 솟는 선열로 인해 기절해버렸지. 히드클리프는 그런 사람을 발로 차고 짓밟으며 한 손으로는 조지프를 부르러 가려는 나를 붙잡고 있었지. 그는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해서 상대의 목숨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았어. 숨이 차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자 축 늘어진 언쇼 씨의 우도 소매를 찢어 거칠기 짝이 없게 상처를 동염했는데, 그러면서도 발로 차던 때처럼 큰 소리로 계속 침을 뱉어가며 욕설을 퍼부었지. 몸이 자유로워지자 나는 얼른 조지프를 찾으러 갔는데 그 늙은이는 다급한 내 말뜻을 대강 알아차리고는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오르면서 숨을 몰아쉬었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어쩌면 좋아? 무슨 일은 무슨 일이야? 히드클리프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 주인놈이 돌아버렸어. 앞으로 한 달을 더 산다면 저놈을 정신병원에 가둬버려야지. 대체 어쩌자고 문을 잠그고 나를 못 들어오겠지? 이 늙은 개 같은 바보야. 그렇게 서서 우물거리지 말고 이리 와서 피나 좀 닦아. 나는 그럴 마음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촛불을 조심해. 녀석의 피는 반 이상이 알코올이니까. 그래서 당신은 서방님을 죽이려 했단 말이요. 조지프는 두려운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어. 이런 변을 보았나? 오, 하느님. 히드클리프는 영감을 밀어붙여 피가 흐르는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수건을 던져주었어. 그러나 영감은 피를 닦아낼 생각은 하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문이 하도 웃겨서 나는 그만 웃음을 터뜨렸어. 난 무슨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게 되어 있었거든. 더러 교수대 앞에 선 흉악범이 그렇듯 나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어. 그렇지. 너를 잊고 있었구나. 폭군이 말했어. 너도 같이 무릎을 꿇고 피를 닦아내. 너도 이놈하고 한패지. 독사 같은 년. 어서 닦으라니까. 내년에게 딱 맞는 일이야. 그이는 있는 힘을 다해 나를 흔들어대더니 조지프 영감 옆에 나를 내동댕이 쳤어. 영감은 기도를 착실히 끝내고 일어서더니 곧장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가겠다고 야단이었어. 린턴 씨는 치안 판사니까 부인이 10번 넘게 돌아가셨다 해도 이런 일은 조사해야 한다고. 조지프가 계속 고집을 부리자 히드클리프는 내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는 것이 나으리라 생각했나 봐. 그가 물으면 대답하는 식으로 내키지 않는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 영감은 치미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내 옆에 서 있었어. 히드클리프가 먼저 달려든 게 아니라는 것을 영감에게 납득시키기는 매우 힘들었어. 꼬치꼬치 묻는 말에 억지로 짜내는 식의 대답을 했으니 그럴만도 하지. 그러나 언쇼 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확실해지자 조지프는 얼른 정신이 들도록 술을 한 모금 먹였지. 그 덕으로 그의 주인은 곧 꿈틀거리면서 의식을 되찾았어. 히드클리프는 상대방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지독하게 술주정을 했다고 언쇼 씨를 몰아세우면서 더는 나무라지 않을 테니 가서 자라고 타이르더군. 그러고는 제법 그럴싸한 충고를 하더니 다행히 나가버렸어. 그래서 언쇼 씨는 난로가에 들어눕고 나는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내 방으로 올라갔어. 오늘 오전에 내려와 보니 12시 30분 전쯤이었는데
언쇼 씨는 매우 불편한 듯 난로가에 앉아 있었고 그에게 붙어 다니는 악귀 같은 히드클리프도 초췌하고 성난 얼굴로 벽난로에 기대어 있더군. 음식이 다 식어버릴 때까지 기다려도 두 사람 다 식사를 할 것 같지 않기에 나 혼자 먹기 시작했어. 마음대로 실컷 먹으면서 가끔 말없는 두 사람을 쳐다보니 일종의 만족감과 우월감마저 느껴지고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평안해지더군. 식사를 마치고 나는 전에 없이 대담하게 언쇼 씨 뒤를 돌아 그의 옆에 주저앉았지. 히드클리프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나는 그의 얼굴을 마음 놓고 찬찬히 바라보았어. 한때는 사내답다고 여긴 적이 있었으나 그 순간은 참으로 독살스럽게 보였어. 그의 이마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뱀 같은 눈은 수면 부족 때문에 빛을 잃었으며 속눈썹이 젖은 것으로 보아 울고 있는 것 같았어. 차가운 냉소가 사라진 입술은 더할 수 없이 슬픈 표정으로 굳어 있었어.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뼈아픈 슬픔 앞에 마음이 아팠겠지만 그의 경우에는 오히려 통쾌하더군. 그래서 쓰러진 적에게 침을 뱉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그에게 창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어. 악을 악으로 되갚는 쾌감을 맛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약해져 있을 때뿐이니까. 저런 아씨! 저는 이사벨라 아씨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생 성경책 한번 읽지 않으신 분 같군요. 하느님께서 원수에게 벌을 내리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셔야죠. 거기다가 사람의 벌까지 더한다는 것은 비겁하고 주제넘는 짓이에요. 이사벨라 아씨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도 다른 경우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넬리. 하지만 히드클리프에 관한 한 내가 한몫 끼지 않고는 그의 어떤 불행에도 만족할 수 없어. 내가 그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가 알게 할 수만 있다면 그가 지금보다 고통을 덜 당해도 상관없어. 아, 난 그에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내가 당한 괴로움을 모두 갚은 후에야 그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가 먼저 나를 괴롭혔으니 당연히 그가 먼저 용서를 빌어야 해. 그렇게 되면 나도 다소 너그러워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복수할 날이 올 것 같지 않으니 그를 용서할 수도 없겠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는 내게 언쇼 씨가 물을 달라고 했어. 나는 물을 한 잔 갖다 주고 몸은 어떠냐고 물었어. 내가 원하는 만큼 아프지는 않지만 발만 빼고 온몸이 마치 유령들과 한바탕 싸움이라도 한 것처럼 쑤셔요. 그럴 거예요. 캐서린 언니는 오빠인 당신의 몸에 대한 어떤 위해도 자신이 막아준다고 곧잘 뽐냈지요. 자기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없다면서 정말이지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지 않는 게 다행이에요. 그럴 수만 있다면 어젯밤 언니는 끔찍한 장면을 보았을 테니까요. 가슴과 어깨에 전부 멍이 들었네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기절했을 때 저 녀석이 나를 때리기라도 했나 보군. 당신을 짓밟고 발로 찬 다음 바닥에 내던졌답니다. 나는 귓속말로 알려줬지. 그리고 저희는 당신을 물어뜯어 죽이고 싶어서 입에서 군침까지 흘렸지요. 저희는 사람이 아니라 악마에 가까워요. 언쇼 씨도 나처럼 우리 공동의 적인 히드클리프의 얼굴을 바라보더군. 그 순간 히드클리프는 고뇌에 잠겨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 그런데 점차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면서 마음의 괴로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더군. 아, 하느님이 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라도 저자의 목을 졸라 죽일 힘을 허락하신다면 기꺼이 지옥으로 갈 텐데. 언쇼 씨는 중얼거리면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그런 싸움은 해볼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닫고는 절망적으로 도로 주저앉았어. 안 돼요. 저희는 이미 당신의 누이 동생을 죽였어요. 나는 큰 소리로 말했어. 우리 집에서는 히드클리프만 아니었다면 캐서린 언니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대요. 결국 저희에게 사랑받기보다는 미움을 받는 편이 나은 모양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저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 전 캐서린 언니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돌아오던 날이 저주스럽기만 해요. 아마 히드클리프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말을 한 나 자신보다 더 확실히 깨달았나 봐. 눈물을 비처럼 제 위에 뿌리며 한숨을 내쉬는 것으로 보아 그는 제정신을 차린 모양이더군. 나는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비웃었지. 지옥의 흐린 창문 같은 눈이 잠시 나를 향해 번뜩였으나 다른 때 같으면 그 눈을 통해 보이던 악마가 이때엔 눈물에 젖어 희미했으므로 나는 겁도 없이 다시 한번 소리내어 비웃어 주었지. 일어나!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슬픔에 빠져있던 사람이 말했어. 그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는 없었으나 적어도 그런 뜻인 것 같았어. 미안하지만 나도 캐서린 언니를 사랑했거든요. 그런 언니의 하나뿐인 오빠를 간호할 사람이 필요해요. 언니를 대신해서 내가 돌보는 거예요. 언니도 땅속에서 내게 고마워할 거예요. 일어나! 이 병신 같은 거사! 밟아 죽이기 전에 어서! 그가 소리 지르며 다가오려 했기 때문에 나는 얼른 뒤로 물러섰어. 그렇지만 나는 언제라도 도망칠 준비를 하고 말을 이었어. 만일 불쌍한 캐서린 언니가 당신을 믿고 히드클리프 부인이라는 별스럽고 부끄럽고 천한 이름을 얻었다면 얼마 안 가서 언니도 나와 마찬가지 신세가 되었을 거예요. 당신의 지긋지긋한 행동을 가만히 참고 있을 언니가 아니니까 분명 당신을 미워하고 싫어했겠죠. 히드클리프와 나 사이에는 소파에 등받이와 언쇼 씨가 가로놓여 있었으므로 그는 나에게 달려드는 대신 식탁에서 칼을 집어 나를 향해 던졌어. 그것이 귀 밑을 지나 벽에 박히는 바람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끝맺지 못했어. 하지만 나는 문 쪽으로 도망치면서 그에게 한마디 더 했지. 그가 던진 칼보다 내가 한 말이 더 깊숙이 그의 가슴을 찔렀을 거야.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미친 듯이 달려오는 그를 언쇼 씨가 붙잡는 바람에 두 사람이 뒤엉켜 난로가에 넘어지는 모습이었어. 도망치는 길에 부엌을 지나면서 나는 조지프에게 서둘러 서방님에게 가보라고 이르고는 지옥에서 빠져나온 홀령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가파른 벼랑길을 날다시피 뛰어내려왔어. 그러고는 구불거리는 길을 벗어나 곧장 들판을 가로질러 드러시 크로스 저택을 향해 마구 뛰어온 거야. 단 하룻밤이라도 또다시 워더링 하이츠의 지붕 아래서 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편이 나을 거야. 이사벨라 아씨는 말을 마치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모자와 제가 가져온 쇼를 씌워달라고 하더니 조금만 더 있다 가라는 저의 간청도 뿌리치고 의자 위에 올라서서 오빠 내외의 초상화에 키스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인사한 다음
주인을 다시 만나 기뻐 날뛰는 강아지 퍼니의 전송을 받으면서 마차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후 이사벨라 아씨는 다시 이 고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모든 일이 좀 안정된 후에는 남매 간에 정기적으로 편지가 오고 갔습니다. 아씨는 런던 근처의 남쪽 지방에 정착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도망간 지 몇 달 후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지요. 히드클리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때까지 아씨 자신도 임신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씨는 아기의 이름을 린턴이라 지었는데 아씨 말에 의하면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고 까다로운 아기였답니다. 어느 날 히드클리프 씨를 마을에서 만났는데 저에게 아씨가 사는 곳을 묻더군요. 저는 알려주지 않았지요. 그는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니라면서 다만 아내가 친정오빠의 집에 오는 것만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오빠의 집에 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다른 하인을 통해서 들었는지 히드클리프는 이사벨라 아씨가 있는 곳이며 아기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씨를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가 아내를 싫어했기 때문이니까 이사벨라 아씨로서는 남편의 구박을 도리어 감사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는 저를 만나면 아기에 대한 소식을 묻곤 했습니다. 아기 이름을 듣고는 씁쓸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까지도 미워하길 바라는가 보군. 당신이 아예 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기를 바랄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면 나는 내 아들을 찾을 거야. 그 점은 기억해 두는 편이 좋을 걸세.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이사벨라 아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캐서린 아씨가 돌아가신 지 13년쯤 후였는데 그때 린턴은 12살 정도 되었을 때였지요. 이사벨라 아씨가 갑자기 다녀간 다음 날까지도 저는 그 사실을 에드거 서방님께 알려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통 말이 없으셨는데 아무것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그분은 누이 동생이 도망친 사실을 잘된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순한 그 성품으로 보아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독하게 히드클리프를 증오하셨거든요. 그에 대한 반감은 깊고 날카로워서 그의 모습이 눈에 띄거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근처에는 아예 가지도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증오의 감정과 캐서린 아씨를 잃은 슬픔이 겹쳐 그분은 완전히 세상과 인연을 끊다시피 지내셨습니다. 치안 판사 일도 내던지고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그만두셨으며 어떤 때에는 마을 사람들까지 피했습니다. 정원과 동산 안에서만 지내는 운둔 생활을 하시다가 홀로 벌판을 거닐거나 대개 저녁 시간이나 아무도 나다니기 전인 이른 아침에 아내의 무덤에 다녀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서방님은 그런 불행한 나날을 오래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념과 평범한 기쁨보다는 더욱더 감미로운 우수가 그분 주위를 감쌌습니다. 그는 열렬하고 따뜻한 애정과 천국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아내에 대한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내가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서방님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사랑스러운 이양거리가 이 세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며칠 동안은 아씨가 남긴 분신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니 얼어붙은 마음도
4월에 눈처럼 녹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자 서방님의 마음은 온통 아기에게로 향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엄마의 이름과 같은 캐서린이라고 지었는데 서방님은 늘 캐시라고 부르셨습니다. 아기 엄마인 캐서리나 씨에게는 생전에 한 번도 캐시라고 부르지 않았었는데 아마 히드클리프가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꺼리셨던 것 같습니다. 아기는 언제나 캐시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해서 엄마와 구별되면서도 한편으론 엄마를 연상시켰습니다. 아기에 대한 서방님의 각별한 애정은 당신의 따님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기 엄마와의 관계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분과 힌들리 서방님을 비교해 보면서 어째서 비슷한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두 분의 행실은 그처럼 판이한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분 다 아내를 아끼는 남편이고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인데 그런 두 사람이 그것이 좋은 길이건 나쁜 길이건 어째서 같은 길을 가지 않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힌들리 서방님은 겉모습은 생각이 확실한 사람 같아 보이나 속마음은 불행하게도 악하고 나약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배가 난파했을 때 선장이 자기 자리를 버리면 선원들도 배를 구할 생각은 안 하고 혼란에 빠져 배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죠. 반대로 에드거 서방님은 충실하고 믿음직한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느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를 위로하신 거겠죠. 힌들리 서방님의 최후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누이 동생이 죽은 지 6개월도 못 되어 아씨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 댁에선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도 듣지 못했으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장례식 준비를 돕기 위해 워더링 하이츠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뿐입니다. 케네스 선생이 그 소식을 알리려고 왔더군요. 어느 날 아침 케네스 선생이 말을 타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저를 불렀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었으므로 저는 좋지 못한 소식임을 곧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자네와 내가 문상을 가야 할 차례야. 누가 죽었는지 아나? 누가 죽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죠. 어서 알아맞혀 보게. 그가 말에서 내려 곱비를 옆에 고리에 매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 자락을 잡고 올 준비를 하게. 히드클리프 씨는 아니겠죠? 아니, 그 친구를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건가? 케네스 선생은 놀라 물었습니다. 아닐세. 히드클리프는 건강한 젊은이야. 오늘은 더 건강해 보이더군. 방금 만났지.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몸이 더 좋아졌더군. 그럼 누군가요, 케네스 선생님? 저는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힌들리 언쇼일세. 자네 소꿉친구 힌들리 말이야. 그리고 나에게는 나쁜 친구였지. 요즘 들어서는 지나치게 난폭해져서 아예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것 보게 눈물을 흘릴 거라고 했지. 그만 울고 힘을 내게. 그 친구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 신세답게 죽었다네. 불쌍한 친구지. 나도 슬프다네. 나에게도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역시 사람이란 옛 친구를 그리워하게 되나 보군. 그 친구 이제 겨우 20대 후반 아닌가. 그런데 누가 자네와 동갑이라고 믿겠나? 솔직하게 말해서 저에게는
이 소식이 캐서리나 씨가 죽었을 때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옛날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혈육이라도 잃은 것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과연 서방님이 편안히 돌아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도무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므로 저는 허락을 받고 워더링 하이츠에 가서 장례식 준비를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서방님은 몹시 언짢은 기색이었지만 저는 돌아가신 분의 외로운 처지를 잘 설명하면서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옛 친구이며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남매 같은 사이이니 서방님과 똑같이 저의 시중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의 아들 헤어터는 가까운 친척이 없으니 에드거 서방님이 처조카인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며 유산 문제 등의 집안일에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일깨워 드렸습니다. 서방님은 그 일을 맡을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의 고문 변호사에게 말해보라고 하시며 결국 저의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분의 변호사는 언쇼가의 변호사이기도 했으므로 저는 마을에 들러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히드클리프를 자극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을 밝혀보았댔자 결국 헤어터는 거지나 다름없는 처지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의 아버지는 빚을 남기고 죽었다네. 재산은 모두 저당 잡혀 있으니 그 아이에게 남은 유일한 길은 채권자의 마음에 동정심을 일으켜서 되도록 그가 관대해지도록 만드는 것뿐이라네. 하는 수 없이 혼자 워더링 하이츠에 도착한 저는 장례식 준비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몹시 쩔쩔매고 있었던 듯 조지프는 저의 방문을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히드클리프도 저까지 도울 필요는 없으나 원한다면 머물면서 장례 절차를 돌보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저 바보 같은 놈의 시체는 장례식 같은 것도 없이 길거리에 내다 버려야 하는 건데 어제 오후 내가 한 10분쯤 집을 비웠더니 그 사이 이 집에 문 2개를 다 닫아 걸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한 다음 일부러 밤새껏 술 타령을 하다가 죽은 거라네. 말이 코를 고는 듯한 소리가 나기에 오늘 아침 문을 부수고 들어가 보았더니 저기 소파 위에 누워있더군. 죽인다고 덤벼도 일어날 성 쉽지 않더군. 케네스를 불러왔지만 녀석은 이미 시체가 된 후였어. 딱딱하게 굳어있더라니까. 그러니 녀석의 일로 더 이상 야단 법석을 떨어봤자 소용없다는 것은 자네도 인정하겠지? 조지프 영감도 그 말을 인정했지만 이렇게 투덜대더군요. 저 양반이 의사를 부르러 갔어야 하는 건데 자기보다야 내가 환자를 더 잘 간호했을 텐데 내가 의사를 부르러 갔을 때만 해도 서방님은 절대로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았어. 저는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러야 한다고 우겼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제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하면서 다만 모든 비용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간다는 것만은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성공적으로 해주었다는 데 대한 냉혹한 만족감이 깃든 표정이라고 할까요? 실제로도 저는 그가 만족해하는 얼굴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관을 집안에서 밖으로 옮기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에게는 조객 노릇을 할 만한 위선은 있어서 헤어턴과 같이 관을 따라 나가기 바로 전에 그 불쌍한 아이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매우 즐거운 듯이 속삭였습니다. 자, 사랑스런 내 아가야.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강한 바람을 맞으면서도 나무가 구부러지지 않고 곱게 자랄 수 있는지 어디 두고 보자꾸나. 어린아이는 그의 말을 듣고 재미있어 하면서 히드클리프의 턱수염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뺨을 어루만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 말뜻을 알아채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도련님은 저와 같이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돌아가야 해요. 도련님이 당신 것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에드거 린턴이 데려오라고 하던가? 그가 따지듯이 묻더군요. 물론이죠. 서방님께서는 당연히 헤어턴 도련님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그 문제로 싸우고 싶지 않네. 그러나 나는 어린아이를 하나 키워보고 싶다네. 그러니 자네 주인에게 가서 이 아이를 데려가고 싶으면 나도 내 자식을 데려와야겠다고 전해주게. 헤어턴을 순순히 보내지도 않겠지만 내 자식만은 꼭 데려오겠다고 말일세. 그 말을 듣고 보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을 마친 후 그 일에 대해 서방님과 의논했습니다. 처음부터 별로 관심이 없었던 서방님은 더 이상 간섭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관심이 있었다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어제의 나그네가 드디어 워더링 하이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히드클리프는 확실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변호사에게 증명하기를 변호사가 그 사실을 에드거 서방님에게도 증명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은 노름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땅을 모조리 저당 잡혔는데 자기가 바로 그 저당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쯤 이 고장에서 제일 가는 신사로 행세할 헤어턴은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에게 얹혀 사는 신세로 전락하여 품삯도 받지 못하는 하인 노릇을 하고 있답니다. 그의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또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권리를 되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